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전파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서울과 인천에서만 최소 29명의 확진자가 새롭게 나오는 등 빠르고 조용한 전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 178만 명이 추가로 등교 개학을 합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459만 명이 교실에 모여 생활하게 됩니다. 일부 수도권 학교들은 등교 중지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발굴된 유골에서 탄두가 발견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이 무장하고 있던 총기와 다른 총기에서 사용된 탄두로 추정되고 있긴 하지만 국과수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집무실에서 여성 공무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오 전 시장이 범행을 시인했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부산 성폭력 상담소를 주축으로 전국 200여 개 여성 시민단체가 모인 공동대책위원회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속에 대한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한 남성이 일주일 만에 붙잡혀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혐의는 인정하지만 계획한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강압적인 체포 과정에서 숨진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 1,500명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로 지금까지 체포된 사람은 5,600명이 넘고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뉴욕, LA 등 주요 도시에는 야간 통행 금지령이 계속해서 내려졌습니다. 이 같은 미국 시위대에 대해 약탈과 폭력보다 평화로운 시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치를 하고 있는 경찰과 시위대가 연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망한 흑인 남성을 추모하는 의미로 시위대 앞에서 경찰들이 한쪽 무릎을 꿇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 178만 명이 오늘 추가로 등교 개학을 합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학교 수업을 시작한 학생들까지 합하면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459만 명이 교실에 모여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빠르고 조용한 전파가 이어지면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등교를 하지 않는 학교들 전국에 530여 곳인데요. 99%가 수도권 학교들이고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 부천, 또 인천 부평 계양 쪽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고3을 제외하고 등교를 하지 않는 조치를 일주일 뒤인 다음 주 수요일까지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서울에서만 16명, 인천에서 13명의 확진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제 추가된 지역사회 발생 36명은 모두 수도권 환자들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해 연쇄적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 역학조사의 속도가 이를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칫 학교로 번질 수도 있지만 정부는 등교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한 281만 명에 오늘 등교를 시작하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총 178만 명을 더하면 459만 명이 교실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 감염 우려에 등교를 중단한 학교는 534곳,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 학교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감염이 발생한 부천 소재 학교가 251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역시 쿠팡발 감염의 영향을 받은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학교 243곳은 고3을 제외한 모든 학년의 등교를 중지하고 오는 10일까지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내 2차 전파는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2주 잠복기 동안의 발병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인천 개척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50명이 넘었습니다. 70%가량은 진단 당시에 증상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지 못했고 그 사이에 조용하게 전파가 진행됐습니다. 윤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척교회 관련 첫 확진자는 지난달 31일 인천 부평구에서 확진된 한 목사입니다. 목사는 확진되기 전 다른 소규모 교회 목사들과 찬송 모임을 했습니다. 나흘간 매일 교회를 바꿔가며 모였습니다. 모임에는 서울과 경기에 있는 교회 교인도 여럿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교회로 돌아가 다른 교인들과 접촉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틀 전까지는 교회 13곳에서 30명이 조금 안 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23곳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는 50명이 넘었습니다. 강서구와 양천구뿐 아니라 구로구 등 서울 5개 구로 퍼졌습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모였습니다. 참석자 70% 이상이 감염된 이유입니다. 확진된 환자 24명 중 71% 17명이 최초에는 무증상이어서 증상만으로 이 구성원들이 감염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소모임을 자제해달라며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이들 교회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해당 구청도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교회에 조사를 나갔던 구청 공무원은 확진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1,000명이 넘는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앞으로 가세요. 2m씩 따라주세요. 2m. 부평구청은 확진자가 나온 뒤 곧바로 이렇게 민원인을 받지 않고 오후부터는 구청 앞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만들어서 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속 40대 직원은 그제 조사를 하려고 교회에 갔다가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러 개척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열었던 곳 중 하나입니다. 해당 직원은 곧바로 검사를 받았고 어제 오전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6월 1일 날 성진교회 조사차 방문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실제로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구청 직원들은 진단검사를 받은 뒤 곧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대면 업무는 중단됐습니다. 인원은 온라인 쪽으로 좀 신청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검사 결과 음성인 직원들은 아마 출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평구청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이곳 주민센터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이곳 근무자 34명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20대 공무원은 확진자가 발생한 PC방에서 일한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구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유골 더미에서 총기의 탄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사용한 총기와는 다른 탄두로 알려졌는데 국과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DNA 감식 등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광주교도소의 무연고자 공동묘지 부지에서 유골이 무더기로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 말입니다. 법무부가 손로몬 로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묘지 개장 작업을 하다 발견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교도소의 경비교도대 숙소 뒤편 공동묘지였습니다. 관에 들어있지 않고 콘크리트 구조물에 묻혀 있었습니다.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골 더미에서 탄두를 발견했다고 5.18 단체 관계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유골과 다른 물질이 엑스선 검사에서 나왔는데 카빈총에서 사용된 탄두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 때 안매장된 행방불명자들의 유골인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사용한 총기는 카빈이 아닌 M16 소총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국과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옛 광주교도소는 5.18 당시 숨진 사람을 안매장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곳으로 유골이 섞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발견된 탄두의 생산 연도 조사와 DNA 유전자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과수는 1차 감정 결과 261명의 유골로 확인됐고 사인은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갑자기 묻지마 폭행하고 달아났던 남성이 어제 저녁 범행 일주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가 욕을 해서 홧김에 그랬다며 계획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흰옷을 입은 남성이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천천히 길을 가던 여성을 몸으로 세게 부딪힙니다. 이번엔 지나가는 남성을 팔로 밀칩니다. 잠깐 돌아보고선 아무 일 없다는 듯 길을 갑니다.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 이모 씨입니다. 범행 직전에도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CCTV 영상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붙잡혔습니다. 혹시 계획하고 가신 건가요? 욕을 들어가지고. 취재진의 질문에 이 씨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지만 계획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범행하기 전까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해서 정상적인 이렇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약간 좀 이상한 행동을 해서. 경찰은 이 씨가 졸리다는 말만 반복하는 등 조사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여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집무실에서 여성 공무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오 전 시장이 범행을 시인했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부산 성폭력 상담소를 주축으로 전국 200여 개 여성 시민단체가 모인 공동대책위원회는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은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속에 대한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동네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유 시장이 입감된 지 8시간여 만에 풀려난 겁니다.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죄송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사실입니까? 오 전 시장은 어제 오전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범행을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고의성에 대해선 부인했고 당시 인지부조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스스로 밝힌 만큼 범행은 인정하되 고의성은 없었다는 걸 법원에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부산지법 조현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지만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성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 중인 부산 성폭력 상담소를 주축으로 한 200여 개 단체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성의지 감수성을 기대했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에 대한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코로나 영웅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간호사분들 얘기해 드렸었습니다. 선별진료소가 있는 중소형 병원 간호사들 얘기였는데요. 지금부터는 대구 간호사들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업무를 하면 추가로 주는 이른바 코로나 수당을 다른 지역에서 파견을 오면 받는데 원래부터 대구에 있었던 간호사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의 4월 월급 명세서입니다. 같은 위험을 감수한 타 지역 파견 간호사에게 책정된 위험 수당이 없습니다. 파견 온 이들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15만 원, 이후 하루에 5만 원씩 추가로 받습니다. 기술 업무 수당, 즉 전문직 수당을 보겠습니다. 대구병원에 소속된 간호사는 코로나 이전 받던 대로 한 달에 15,000원을 받았습니다. 파견 간호사가 이 수당으로 하루에 5만 원씩을 추가로 받은 것과 큰 차이입니다. 두 가지 수당만으로도 월급을 계산하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처럼 대구 10개 종합병원 약 3,200명의 간호사 등은 코로나 업무에 추가로 배정된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계속돼 있는 위치가 틀리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선생님들이 받는 거에 3분의 1도 못 받는다라고 하면 국회와 정부, 대구시가 외부 파견 인력에 대한 대책은 내놓으면서 전시에 파병하는 군인처럼 위험수당 같은 적절한 보상체계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구 안에서 파견 업무를 한 간호사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과 예산은 마련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쭤보고 나면은 지금 전쟁통인데 이 시국에 돈 얘기를 하냐. 지금 거의 한 3달 넘는데 또한 여전히 검토 중이다. 이제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으니까.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수당을 주기 위해선 총 311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이 소속 간호사들에 대한 생각을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건복지부를 통해 대구에 파견 온 간호사는 1,444명이고 이들에게 들어간 예산은 약 320억 원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게 끝이 이렇게 되니까 응원들로 힘을 내면서 버텨왔는데 소모품이 아니었나. JTBC 전다빈입니다. 네, 말씀드린 이 코로나 수당, 대구 상황이 한참 심각했을 때 전국에서 몰려든 의료진들에게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나온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대구 병원에 처음부터 있다가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보게 된 간호사들은 배제가 됐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는지 이어서 어환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의료진이 너무 고생한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2시간마다 또 교대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환자들을 보는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확충이 되지 않고 그러자 전국에서 의료인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여야는 이들에게 수당을 더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활동 수당도 2배로 장기전으로 돼야 돼요. 이렇게 컵라면 먹고 이런 쪽잠 자고 하는 데서 몇 달을 어떻게 견딥니까? 그런데 당시 코로나19로 업무를 바꾼 이들은 대구 안에도 많았습니다. 종합병원 10곳의 간호사 등 약 3,200명은 일반 병동을 나와 최전선에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 그리고 대구시의 논의 과정에선 이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뒤늦게 기존 대구 의료진 수당 문제가 제기되자 대구시는 지난달 중순에서야 보건복지부에 수당 문제를 건의합니다. 어린 입장에서 충분히 다 받게끔 건의를 드렸는데 중앙의보상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줄지 지금 우리도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절차 문제가 있다면서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월급 자체는 그 병원에서 원래 나오시던 분들인데 정부 차원에서 수당 체계를 만들고 해야 되는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 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JTBC가 재차 입장을 묻자 보건복지부는 3차 추경에 대구 의료진을 위한 311억 원을 요청할 것이며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앞서 월급이 반이 깎인 다른 곳 간호사들 소식 전해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웅이라고 찬사를 받는데 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코로나 수당에서 제외된 대구 간호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더 바라는 게 아니라 일한 만큼 대우를 받고 싶다는 말도 역시 같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입니다.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손길이 바쁩니다. 3인 1조로 병동에 들어가서 간병부터 심지어 시신 처리까지 모두 맡습니다. 환자분 대소변 기저귀도 이렇게 직접 다 가시는 건가요? 네네, 저희가 직접 갈아야 돼요. 저희끼리 다른 분들 도와주신 분이 없어가지고. 2월부터 동산병원을 거쳐간 코로나 환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6월 2일 현재 16명의 환자가 남아 있습니다. 2달 정도를 안 가셨죠. 창살 없는 감옥 같은 느낌이 계속 장기화되고 병가돼가는 간호사들이 생겨요. 공황장애 또 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내일이 걱정되면서 불안해서 초반에 좀 잠 못 잤는데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 자체를 저 모르는 부분이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환자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이제 가족들을 못 뵙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전화 통화는 시켜드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진짜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명감 하나로 버텼던 100일. 전쟁이 터지면 나라에서 간호사를 부르는 건 당연한 거고 애 아빠한테 항상 평소에도 이야기하거든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전쟁터를 갈 것이고. 하지만 코로나 수당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돈 얘기를 꺼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영웅이란 찬사 뒤에 가려져 있던 생활인으로서의 현실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 기존의 간호사들에 대한 그 지원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하면 저희가 직업이 간호사라서 열심히 하는 거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는 그냥 일반인이고 그냥 대구 시민이고 우리가 간호사가 돈을 받아야 이런 건 아니지만 차라리 그만큼 몸과 마음이 지치도록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죠. JTBC 전다빈입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강압적인 체포 과정에서 숨진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 1,500명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로 지금까지 체포된 사람은 5,600명이 넘고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뉴욕, LA 등 주요 도시에는 야간 통행 금지령이 계속해서 내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백악관 앞 라파얏 공원에서 시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시위대는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와 함께 경찰의 강압적 체포 과정에서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이름을 외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파얏 공원과 백악관 경계에는 사람 키보다 높은 철조망이 새로 설치됐습니다. 주 방위군 1,500명도 추가로 투입됩니다. 뉴욕과 LA 등지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도로를 행진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LA에서는 저녁 7시와 6시부터 각각 야간 통행 금지에 들어갑니다. 뉴욕은 밤 11시부터이던 통금을 저녁 8시로 앞당겼습니다. 7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는 곳곳에서 약탈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워싱턴은 지난밤 문제가 없었고 많은 사람을 체포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대통령보다 흑인 사회를 위해 많은 것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법 집행을 보다 더 강력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국방부는 수도권 지역 시설에 대한 방호 수준을 2단계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Everybody's got a right to protest. The First Amendment's sacrosanct. It's a right of the American people to protest, but protest peacefully. 이번 시위 과정에서 5,600명 이상이 체포되고 시위대와 경찰 양쪽에서 부상자도 속출하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흑인인 젤러마일이 뉴욕주 상원의원은 평화 시위 도중 수갑까지 채워져 연행됐다가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미국 시위 현장입니다. 희생자의 죽음에 대한 항의가 받아들여지려면 폭력과 약탈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대치하고 있는 경찰과 시위대가 우리는 모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서로 공감하는 모습들입니다. 박지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복을 입은 백인 경찰관이 흑인 시위대와 양손을 맞잡고 한쪽 무릎을 굽힙니다. 한 흑인 운동가는 경찰을 향해서 평화 시위를 다짐합니다. 이어 백인 경찰이 흑인 시민과 포옹하고 눈을 감자 환호가 이어집니다. 시위대를 향해서 공감과 연대를 표현한 경찰은 테렌스 모나한 뉴욕 경찰서장입니다. 모나한 서장은 평화 시위를 당부합니다. It means that the people who live in New York want New York to end the violence. 캘리포니아의 한 시위 현장, 경찰 간부가 시위에 참여한 흑인 여성을 포옹하고 위로합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 장면을 촬영하는 등 반응이 뜨겁습니다. 또 다른 캘리포니아 시위 현장에서는 경찰 간부가 시위대와 함께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회 참여자는 다른 경찰 간부에게 다가가 이마에 성호를 긋습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연대를 표시하는 장면은 미국 전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집회에서 경찰관이 시위대와 포옹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주 방위군과 경찰이 경찰 본부 앞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현장을 친동생 테렌스 플로이드가 찾았습니다. 테렌스가 한쪽 무릎을 꿇자 시위자들은 오른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테렌스도 평화 시위를 촉구했습니다. Peace on the left. Peace on the left. 조지 플로이드 공식 추도식은 현지 시간 8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리고 다음날 비공개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네, 이번 시위와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력의 배후에 있다면서 극좌 단체를 연일 겨냥하고 있는데요. 이 극좌 단체의 입장을 대변한다면서 폭력을 선동하는 글을 올린 SNS 계정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만든 계정이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미국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서 폭력을 선동한 트위터 계정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의 소유로 드러났다고 현지 시간 2일 CNN이 보도했습니다. 극좌 단체인 안티파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주장했던 계정입니다. 트위터 대변인은 트위터 정책을 위반한 가짜 계정이었다며 해당 계정을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 계정은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아이덴티티 유로퍼와 연계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계정은 지난달 31일 오늘 밤이 바로 그 밤이라며 우리는 우리 것을 차지할 것이란 내용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말미엔 시위에서 사용하는 구호인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는 해시태그도 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는 안티파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예로 이 트위터 계정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티파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계정 팔로워는 수백 명에 불과하지만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좌파 활동가 행세를 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트위터는 백인 우월주의와 관련된 가짜 안티파 계정을 삭제 조치한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목숨을 잃은 이 흑인을 추모하는 시위는 미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으로도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엔 인권 대표의 성명도 나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역사적으로 이어졌던 불평등이 이번에 더 여실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대표가 현지 시간 2일에 성명을 냈습니다. 이 바첼레트 대표는 미국에서 유색 인종에 대한 경찰의 폭력과 또 건강, 교육, 직업에 대한 역사적 불평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같은 인종적 차별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 두드러졌다고 진단했는데요. 미국에서는 흑인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다른 인종보다 2배 넘게 높았고 또 브라질의 상파울루에서는 유색 인종이 백인보다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이 62% 높게 나타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히틀러의 그 생가가 극우 세력들의 공간이 되지 않도록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설계 공모를 했었습니다. 경찰서로 만들어진다고요? 네, 아돌프 히틀러의 생가는 오스트리아의 북부에 있습니다. 앞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히틀러 생가 건물이 신나치주의 등 극우 세력의 기념 장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같은 장소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설계안이 확정됐습니다. 카를 레아머 오스트리아 내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2일에 500만 유로, 약 68억 원을 들여서 해당 건물이 2023년까지 경찰서로 바뀌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설계안은 입찰한 12개 팀 가운데 오스트리아의 건축회사 마르테가 내놓은 안이 선정됐습니다. 이어서 카타르에서 그리스로 들어온 항공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카타르 도하를 출발해 현지 시간 2일 그리스에 도착한 여객기 승객 91명 가운데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리스 당국은 오는 15일까지 카타르를 오가는 여객기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스는 오는 15일부터 바이러스 상황이 비교적 안정된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등 29개 나라에서 오는 관광객에 대해서 격리 없이 자유로운 입국을 허용할 예정인데요. 갑작스러운 확진자 증가가 앞으로 시행될 그리스의 입국 완화 조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잠시 8시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어제 저녁 막걸리 회동을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소주 회동에 이어 두 번째 만찬 회동입니다. 2시간 반가량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에 가로막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결석하는 의원의 명단을 적극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내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다음 날 결석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상임위원장은 매달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 출결 상황을 정리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미래한국당 출신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따라 4.15 총선에서 당선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혼란만 야기했다며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던 기존 방식으로 되돌리자고 주장했습니다. 네, 결국 나타나지 않은 로또 복권 당첨자. 지난해 6월 추첨한 로또였고 당첨금이 48억 원, 충북 청주에서 판매된 복권이었는데요. 수령 기한이 어제까지였습니다. 당첨금은 국고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지나가는 30개 역사에 환승 시간을 3분 내로 줄이기 위한 통합환승센터가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는 모레부터 공모를 해서 오는 10월 안에 계획안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면세점 물품들이 쌓이고 있어서 한시적으로 내수 판매가 허용이 됐고요. 오늘부터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신세계 면세점이 온라인으로 가장 먼저 시작을 합니다. 모두 예약 판매로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전달돼야 할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나눔의 집 이사회가 안신권 소장을 사직 처리했습니다. 다만 후임 시설장 공모가 끝날 때까지 무보수로 일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와 광주시가 특별 지도 점검에서 문제를 지적한 정관과 운영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된 전동 공구 안에서 18kg 상당의 금괴가 발견됐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중순에 발견됐는데 11억 원 상당의 금괴가 전동 공구 수십 개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고야 세관과 경찰은 금괴를 압수하고 밀수 혐의로 해당 수입업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조국 가족이라 실체가 부풀려져 지나치게 많은 혐의가 더 씌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객 없이 치러지고 있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부문별 대상 작품이 정해졌는데요. 국제경쟁 부문에는 중국 바오민 감독의 습한 계절, 한국경쟁 부문은 김미조 감독의 갈매기와 신동민 감독의 바람아 안개를 걷어가다오가, 그리고 한국 단편경쟁 부문은 한병화 감독의 우주의 끝이 선정이 됐습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조사한 올 상반기 베스트셀러에 따르면 자기계발서 더 해빙이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올 상반기 출판 트렌드 키워드로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 고전의 재발견 등이 꼽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전통 공연 예술가들을 위해서 국립국악원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에 이들의 온라인 공연을 진행을 합니다. 선정된 10개 팀에 음원 녹음 등에 대한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만납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인사차 만남을 요청하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오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또 백신 연구 개발을 위한 우리 정부의 계획이 오늘 일부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범정부 지원단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회의 뒤에 관련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달 말일까지입니다. 화물차와 버스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고 단속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1도로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전라남도 남해안에는 낮 동안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모든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과 광주 19도, 부산 1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최대 7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30도, 광주 28도, 대구 31도로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9살 어린이가 여행용 가방 안에 갇혀 있다가 쓰러져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엄마가 3시간 동안 가방 안에 가둔 겁니다. 학대는 한 달 전에도 있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아파트로 들어옵니다. 소방대원들이 급히 올라갑니다. 남자아이가 들것에 실려 내려옵니다. 입에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그제 밤 7시 25분쯤 9살 A군이 쓰러졌습니다. 심통지 상태에서 이동을 했거든요. 1시간 정도 CPR을 했고요. A군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A군은 집에 있던 여행용 가방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머니 43살 B씨가 의붓아들 A군을 가뒀고 숨이 멈추자 직접 신고했습니다. B씨는 3시간가량 가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애가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그 가방에다 넣었다고 그래요? A군 아버지는 출장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집 안에는 B씨의 자녀 2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B씨가 체포되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맡겨졌습니다. A군에 대한 학대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어린이날 밤 10시쯤 머리를 다친 A군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B씨는 A군이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멍자국을 본 병원 사회복지사가 신고해 경찰이 조사 중이었습니다. JTBC 전영재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천안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투숙객 200여 명이 급하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주차장에 있던 한 차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를 들이마신 주민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8명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서울 구로동에 있는 퀵서비스 사무실에서도 불이 나서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기류가 타는 등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무실 앞에 버려진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안 쿠팡 물류센터의 직원 식당에서 일하던 조리사가 청소 작업을 하던 중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평소에 청소 약품이 너무 독하다며 고통스러워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입니다. 이곳 직원 식당에서 청소를 하던 30대 여성 조리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 조리사는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물류센터의 조리사들은 외주업체 소속입니다. 유가족은 숨진 여성이 청소약품이 독하다며 고통을 호소해왔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체 측이 물과 섞어 쓰던 약품 농도를 더 높이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약품이 세기가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정도로 기침을 하니까 어쨌든 숨도 못 쉬던 심할 땐 그래서요. 해당 외주업체는 유가족 주장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면서 이 조리사가 숨지기 직전 동료들에게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가족의 요청으로 부검을 진행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해당 물류센터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천 고양물류센터와는 다른 곳입니다. 숨진 여성도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이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구성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여야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홍문표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어제 저녁 비공개로 만나 막걸리 회동을 했는데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에 막혀서 서로의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상견례를 겸한 첫 만남을 갖게 되는데 꽉 막힌 원구성 협상 논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뭔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국민들이 하셨는데 벌써부터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실망스럽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두 분께서 21대 국회 임기를 시작했는데 이번 국회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먼저 듣고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 근데 지금까지 뭐 정치 자체가 그렇긴 합니다만은 계속 싸우는 현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싸우지 않고 말 그대로 협치를 해서 대화로 타협을 해서 해내는 정치를 할 수 없을까? 이걸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노력은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안 되면 할 수 없죠, 뭐. 길이 없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이게 잘 될까? 처음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됐을 때는 어떻게든 협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 뜻이 점점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스럽습니다. 네, 21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하면 협치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협치를 하고 싶습니다. 네, 홍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사실 오래된 이 정치의 고질병이거든요. 네. 이 병을 요번에 고쳐야 된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어제 양당의 원내대표가 뭐 막걸리도 먹었다는 뉴스를 봤는데 뭐 그렇게 잘 좀 풀려나가는 길이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 오늘 두 분이 또 만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당의 수뇌부들이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3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당히 참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또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청와대에서 식사까지 했잖아요. 뭐 이런 정도 되면은 이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렇게 해야지 너무 지금은 이게 뭐 폭정도 아니고 공갈 협박도 아니고 18개를 다 먹겠다. 네. 그럼 그래도 우리가 100개가 넘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건 좀 지나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관행도 중요하고 그러나 또 이번에 지도부들이 연쇄적으로 만난다니까 저는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잘 되리라. 또 당에서도 이런 기회가 오면은 잘 될 수 있겠구니 조언이라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으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뭐 협치를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습니다.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네. 자,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게 될 텐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막걸리 회동을 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소주 회동도 했고요. 그런데 뭐 아무런 합의도 만들지 못했다고 한다면 합의는 못하고 술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말이죠. 네. 국회법에 따라서 오는 5일에 21대 국회를 개원하겠다 이런 방침 확실히 정해진 겁니까?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법은 지켜야죠. 적어도 국회법을 지키면서 국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국민들이 아니, 법 만드는 것에서 법도 안 지키고 뭘 하는 거냐? 당장 그런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5일날 국회를 열겠다라는 것은 뭐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큰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의장단은 뭐 다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김상희, 여당에서는 정진석입니까? 정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요식행위입니다. 그걸 안 하겠다고 그런다면은 법 자체를 그냥 무시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네. 반드시 해서 법을 지키는 모습을 일단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통합당에서는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21대 국회를 개원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강행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근데 그게 틀린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법은 지키고 해야 되거든요. 법은 지켜놓고 그다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국회 문도 안 열고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국민이 볼 때 그건 틀린 것 같은데 당장 그렇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의장단은 뽑고 그리고 상임위원장들 문제는 다시 또 논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봅니다. 네. 5일 21대 국회 개원 강행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그 법을 우리 서른 최고위원 말씀하시는데요. 개인이 지켜야 할 법이 있고 우리가 단체나 공동이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이 국회는 여야가 함께 하라는 전제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 없이 단독으로 21대를 문을 열었다. 국민들에게 협치한다운 그것이 과연 현장에서 협치라고 보겠습니까? 또 갈등의 현장이고 단독 국회, 반쪽 국회 이게 또 계속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막걸리 말씀하시고 네. 소주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막걸리 소주를 좀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저 한두 잔 먹고서 얘기 안 된다고 그냥 벌떡 일어나니까 그 자리만 아깝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대표들께서 만나신다니까 뭐 김종인, 네. 예찬 더 큰 기대를 걸고 좀 진통이 있습니다만은 네. 개인적으로 우리 서른 최고위원 같이 지금 말씀은 저래도 참 그 여유가 있고 너그러운 분이거든요. 좀 뒷받침만 잘 해주고 저도 또 당에 가서 좀 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타협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 기대를 갖습니다. 네. 국회법에 따른 5일 21대 국회 개원에 대해서 얘기를 민주당이 하니까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도 법치주의를 외치며 독재를 해왔다. 아주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전 그 자체 동의를 하죠. 네. 네. 아까 저 의원께서도 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대한민국 국회의 법의 기본은 여야를 함께 갔을 때 법을 거기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해서 단독으로 가면 국민 입장에서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같이 뽑았는데 또 야당이면 야당, 여당이 단독으로 반쪽 국회를 연다는 거는 우리의 스스로의 자화상을 또 한 번 추억해 보이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요, 조영 대표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평소에 조영답지 않은 표현이에요. 우리 당과 히틀러를 같이 비교한다면은 그건 앞으로 대화 안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건 잘못이에요. 말 잘못했는데 제가 오늘 이 홍 선배께서 그거를 그 잘못한 얘기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앞날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죠. 어떻게 히틀러가 우리하고 비교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히틀러를 꼭 찍어서 잘하고 못하고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히틀러가 나왔다고 보는데 그 히틀러 부분을 비교한 뒤 그렇게 기분 나쁘시다면 그거는 뭐 잘못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스럽습니다. 어쨌든 오늘 김종인 대표하고 우리 예찬 대표 두 분이 만나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기대해보죠. 네. 서 의원님, 오늘 토론을 시작하면서 21대 국회 최대 화두, 가장 중요한 과제로 협치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통합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5일 개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협치는요, 네. 협치는 법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법을 지키면서 협치를 해야지 법을 무시하면서 협치한다면은 그건 국회로서는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있는 대로 정해진 대로 가면서 그리고 협치를 해내야지 법에 분명히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법을 뭉개면서 협치를 한다면은 그건 협치가 아니죠. 그런 입장이고 어쨌든 이 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가는 게 국민의 소망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 177석을 몰아줬다 생각하는데 일하는 국회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일하는 데에서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이 제가 볼 때는 판단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대신에 뭐 다른 정권을 내걸겠다. 이러면서 타협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예전에 하던가 똑같아요. 그 방식은 적어도 20대 국회 때 해왔던 방식이고 그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에 의해서 배척당한 겁니다.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지 않는 이런 행태로 가야 되는데 불행히도 지금 주호영 대표도 당내 어떤 기류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와 똑같은 행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면요, 야당 원내대표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좋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똑같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국회 21대 개원, 거기에는 상임위원장에 뒤따라 가는 겁니다. 그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어떻게 그날 의장만 뽑고 상임위원장 관계는 또 뭐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는 이런 지루한 것을 던져놓고 오픈만 한다? 개원만 한다? 그거는 이 국회의 기능에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을 한마디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3대부터 20대까지 한 번도 지금 서류원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만 뽑고 상임위원회 안 뽑고 각각 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 늦었을 망정 10일, 20일 어떤 때는 뭐 한 달도 늦은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는 의장단 뽑을 때 상임위원장을 같이 뽑았어요. 이게 관리예요. 그러나 지금 자꾸 법이라고 얘기하시는 법이 또 그렇게 하라는 것도 없고 하지 말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관리를 따라서 13대부터 20대까지 우리는 해온 겁니다. 이걸 177석 됐다고 해서 이 힘의 논리로다가 그냥 의장만 뽑는 그 밀고 간다? 힘은 그렇게 쓰라고 이게 국민들이 준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에 따라야 한다. 아니라 관례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까지 결정을 짓고 개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금 맞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결위원회하고 법사위원회가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두 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우선 12대 국회까지는 여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3대 국회가 들어와 가지고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네. 야당이 더 많아졌습니다. 석수가.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마음대로 안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때 타협책으로 나온 게 그러면 상임위원장도 배분해서 갖자.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이 12대까지는 저는 다수당이 제1당이 다 차지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21대 되니까 우리가 180석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다시 여야가 같이 하는 이런 형태로 갈 것이냐, 관례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원래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투표해서 할 것인가. 근데 이게 이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석 저는 다 하겠다는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무리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상대적입니다.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할 수 없이 18석을 다 차지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건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난 국회에서 20대 국회에서 잘못됐던 부분들 애결위 문제라든지 법사위 문제에서는 대단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법사위 경우에는 완전히 이건 상원이었습니다. 작기 그리고 체계 심사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올린 부분도 통과를 안 시켜요. 그리고 지금 50여 건 법률안이 폐기되었습니다. 21대 마감함으로써. 네.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애결위원장도 보면은 당장 급한데 애결은 추경안을 안 통과시켜요. 그 경제가 그냥 엉망이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에는 애결위원장 문제라든지 법사위원장 문제는 제대로 하자. 최소한 우리가 180석을 차지하는 177석입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받은 그 권한대로 법사위원장과 애결위원장을 우리가 맞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 따로 생각하자.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네, 홍 의원님 반론하시죠. 기본을 저는 이 자리에서 기본을 좀 여유 있게 바꿔달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80명이 있을 때도 상임위원장 6개, 7개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라고 변명? 여소야대였죠 그때. 그러니까 그때 여소야대나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죠. 그렇게 177석이 됐다고 그래서 독식을 하는 거는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네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 그래서 저는 정부를 견제하는 건 국회 아닙니까? 국회 내에는 여당,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야당은 여당도 상대하고 정부도 상대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거기서 법사위원 같은 거 예를 들면은 그것이 만약에 민주당이 가버리면은 이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국회에서 야당이 가져야 견제가 되지 여당이 돼버리면 한통속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예결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거의 관례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거에도 지금 민주당이 80석 있을 때도 6명 후반기는 7명 위원장을 가져갔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103명이니까
그런 정도는 좀 상응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국민이 항상 걱정하고 있는 이 싸우는 국회 이건 여기서부터 단초를 풀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른 최고위원 아까 조금 여유가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걸 받고 그리고 이제 서로가 견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시시비비하는 거는 그건 국정에 관한 문제지 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3차 추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장 자리가 특히 지금 당장 누가 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 3차 추경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뭐 협조한다고 해서 눈 감고 그냥 통과시켜준다는 얘기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따지고 협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겁니까? 통합당 내부에서 말이죠. 어제 의총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원장이나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하도 앞에 문제가 안 풀리니까 추경이라는 것을 딱 놓고 우리가 심의할 수 없다. 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이 추경 부분은 지금 우리 참 뭔가 이 경제가 지금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이거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찬스의 기회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야당에서 우리 통합당에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있는 18석의 전부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거는 이건 참 상식을 벗어난 걸 놓고 얘기를 하니까 답답해서 이제 이와 같은 차선책의 얘기가 나온 것이고 웬만큼 풀어진다면은 추경 갖고 우리가 밤을 새더라도 심사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추경이 이번 돼야죠. 알겠습니다. 3차 추경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는 협조할 뜻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네. 듣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이해찬 대표,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나게 됩니다. 두 분이 만나서 뭐 협상을 벌이게 될 텐데 어떤 구체적인 안들을 가지고 만날까요? 민주당에선 의견 조율이 좀 됐습니까? 의견 조율은 네. 최고위원 내에서는 안 됐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두 분이 만나시기 전에 아마 논의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논의하더라도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법사위 문제, 예결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차 추경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순리대로 가면 되죠. 자꾸 그냥 억지를 부리고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원내대표 간에 안 되니까 이제 대표 사이에 네. 당대표 사이에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급박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경제난을 어떻게 그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이거거든요. 지난번에 국민재난지원금 풀려가지고 중소상공인들은 상당히 좀 숨통이 튀었습니다. 네. 그게 좋은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3차 추경이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조금 기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빨리 해야 합니다.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문제인데 이걸 그냥 지체하고 성질은 아니죠. 그래서 아마 내일쯤 이 정부가 안을 내놓을 터인데 그렇게 되면은 야당도 지금 말씀은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데 초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건 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빨리 이 법사위 문제하고 예결위 문제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네, 홍 의원님, 이해찬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오늘 만남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원내대표 두 분이 만나고 또 당대표들이 오늘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제가 나름대로의 판단의 속성은 이 두 분들이 이야기의 결과가 청와대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오다가 떨어져야만이 저는 이 문제가 풀린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그 어려운 시간 밥도 먹고 또 좋은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협치를 통해서 추경을 좀 빨리 해달라. 그럼 국회에서 지금 상임위원장 가지고 조금씩 논쟁하고 있는 거 이거 대통령께서 통 크게 가른말 타줘야 돼요. 그래야 민주당이 아마 돌아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그 양쪽 대표들하고 식사하면서 네. 했던 그 따뜻한 정감을 국회에도 좀 얘기를 해서 뭐 여당의 얘기 한마디 대통령 하면 안 듣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관례가 있으니 나눠서 조금씩 같이 국정을 논해야지. 어떻게 국회에서 177석 됐다고 네. 독식을 하냐.
이 한마디를 대통령이 하면은 저는 이 문제는 풀린다고 보고 그냥 놔두면은 지금 김태년 사무총장 같은 게 너무 앞서갔잖아요. 원내대표요? 원내대표. 네. 속된 말로 죽어도 못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아까 그런 러시아의 그런 정치인 이름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께서 이제 상다른 막다른 골목에 왔으니까 좀 오늘이라도 좀 가른말 타는 대통령 용단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네.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까지 짧게 토론하게 정리하죠. 되면은 그건 이제 정치의 부재를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건 국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두 분 당 대표들이 결정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정리가 되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언급될 정도로 두 정당의 갈등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해결의 기미도 잘 보이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협치의 모습으로 21대 국회가 개원하기를 바란다는 것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맞짱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입니다. 8시 정각 지나고 있습니다. 한 대형 보험사에서 5년 동안의 보험 서류 원본이 파기가 됐습니다. 1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 이 사실을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DB생명 인재개발원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곳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보험 청약서 등 고객 관련 문서가 54만 건 넘게 사라졌습니다. 해당 서류가 사라진 걸 DB생명이 확인한 건 지난해 5월입니다. 당시 DB생명 준법감시팀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자체 조사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작성된 보험 서류 원본이 모두 폐기됐습니다. 청약서, 알릴 의무사항, 상품 설명서 등 16종, 54만 2천여 건에 달합니다. 고객 숫자로 따지면 37만 8천여 명입니다. DB생명은 스캔본이 있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스에 정확하게 이게 무슨 자료라고 표기가 안 돼 있어서 파기하면 잘 모르고 그냥 파기를 한 거거든요. 상법은 중요 서류를 10년 동안, 상법 시행령은 고객의 서명이 담긴 서류는 원본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폐기된 보험 청약서, 알릴 의무사항, 상품 설명서 등 문서엔 고객 서명이 들어갑니다. DB생명도 이런 법적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청약서 원본 등 보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파악했습니다. 그 보험 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설명했다는 근거를 남겨놔라라는 거거든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근데 그렇게 법에서 그런 의미로 보관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정말 좀 부주의해서 폐기했다고 하는 거는 결국 소비자 보호 의무를 해태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DB생명은 1년 넘게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금감원이 감사나 제재를 하거나 언론에 알려질 가능성을 걱정했습니다. 또 보험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원본을 제공할 수 없는 문제도 검토했습니다. 보험사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으로 다툴 경우 고객이 자필 서명한 문서가 맞는지 필적 감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질병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험 설계사들이 임의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5년 이내에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 그럼 괜찮아요. 그냥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제가 사인할게요. 그렇게 사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소송에서 원본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이 때문에 스캔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도장을 찍어 고객에게 내주자는 대응책까지 제시됐습니다. DB생명은 이 대응책은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으로 당시 결론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보험회사 사이트에서 원본이 폐기된 고객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원본이 폐기된 고객에게는 와서 이게 스캔본이 본인에 맞는지에 대한 제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죠. 금감원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사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배달업체들 많이 이용을 했죠. 배달앱 요기요에 과징금이 매겨졌는데요. 식당 주인들에게 요기요 앱에서보다 더 싸게 팔지 못하도록 하고 듣지 않으면 계약을 끊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입니다. 공정위가 조사를 계속 이어가면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제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배달앱 요기요가 2013년 7월부터 약 3년 동안 대대적으로 광고한 최저가 보장제입니다. 다른 곳보다 100원이라도 비싸면 최대 5,000원짜리 할인 쿠폰을 소비자에게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이 같은 행사를 하면서 식당 주인들에게 큰 부담을 지었습니다. 다른 앱에서 팔 때 요기요보다 싸게 팔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 음식점을 적발해서 판매 가격 변경 등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요기요 값을 내리거나 다른 앱의 값을 올리지 않으면 요기요를 쓸 수 없도록 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대형 플랫폼 업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음식값에 간섭했다고 보고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매겼습니다. 2017년 말 이후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는 사라졌지만 배달업체를 이용하는 점주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수익에서 배달 비용으로 나가는 것만 20% 정도 됩니다. 배달업체가 이제는 갑이 된 것 같고 자영업자는 이제 을이 된 것 같은. 공정위는 배달앱뿐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는 곳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장 입구를 밤새 자신의 차로 막아버렸습니다. 주차 등록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생긴 일입니다. 700여 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입구입니다. 흰색 옷에 검은 마스크를 쓴 중년 여성에게 주민들이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혼자 사는 공간이에요? 주민들의 항의를 받는 여성은 이 아파트 주민 A씨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주차 등록 문제로 관리실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차를 그대로 주차장 입구에 세워두고 가버렸습니다. 14시간 동안 주차장 입구 하나가 막혔습니다.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보안팀에서는 일단은 빼고 갔다 와서 들어가라. 그렇게 했더니만 갑자기 차를 그대로 사이드로 잠가놓고 가버린 거예요. 주민들은 A씨 차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써붙이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일단은 업무방해 등이고요. 사실관계는 이제 왜 그랬는지 조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죠. 경찰은 A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재작년 인천에서도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7시간 방치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지난달에 한 남성이 갑자기 차량 앞으로 뛰어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차를 몸으로 막아서 멈춰 세운 건데요. 이 남성은 출근을 하던 소방관이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터널 안에서 경차 한 대가 터널 벽 쪽으로 천천히 향합니다. 한 남성이 차 옆으로 가서 운전자를 확인하더니 몸으로 차를 막아섭니다. 한참 동안 밀리고 또 밀리다가 어느 정도 멈춰서자 전화를 들고 신고합니다. 시민들도 달려왔습니다. 창문을 두드리고 다급하게 일어나라고 손짓합니다. 차문을 열어 브레이크를 걸고 나서 안전하게 운전자를 옮깁니다. 지난달 19일 경북 김천의 한 터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몸이 아팠던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정신을 잃은 겁니다. 야간 근무를 하러 출근하던 소방관이 이걸 보고 차를 몸으로 막았습니다.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창문에 이제 머리를 이제 부딪히고 의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이제 목격을 했거든요. 터널 안이다 보니까 다른 차랑 또 사고가 나면 화재라든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 도움도 컸습니다. 본네트를 두드렸는데 환자분이 깨어나지 못하셨거든요. 그때 때마침 그래도 이제 시민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막 두드리니까 환자분이 좀 빨리 깨어나신 것 같아요. 이윤진 소방교는 몸이 저절로 움직여졌다면서도 사고를 막은 건 시민 덕분이었다며 공을 돌렸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집무실에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는 시인했지만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당시 기억이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굉장히 주목됐는데 결국에는 영장이 기각됐군요. 일단 영장 기각 사유 자체는 이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증거가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고 어떠한 가족 관계는 이제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도주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장 구속 여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제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인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염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걸로 영장 전담 재판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영장을 일단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안은 중대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이제 구속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속에 할 정도의 어떤 사안은 중대하지 않다. 이제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부산 성폭력 상담소를 주축으로 한 전국 200여 개 여성 시민단체 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결정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속에 대한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냐. 이 같은 지적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오거돈 전 시장과 관련된 강제추행은 전형적으로 이제 권력형 성범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권력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강제추행이나 성범죄는 좀 다르게 봐야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 아닙니까? 이제 법원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이제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재판부 자체 영장 전담판사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문제를 삼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범죄에 있어서는 권력형이 아닌 경우에 구속 수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기소를 하고요.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법정 구속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권력형 범죄라고 해서 다 구속을 해야 하느냐?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재판의 어떤 관행과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고 강제추행의 어떤 과정을 보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비해서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구속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제 재판부가 이제 다르게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경찰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을 했잖아요. 이 두 가지 혐의에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고용이나 아니면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신분, 일반적으로 상사니까 상하 수직 관계가 있죠. 이런 것이 영향을 미쳐서 추행에 이르렀다고 하면 업무상 유력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를 이용하지 않고 지금 오거돈 시장이 사퇴 기자에게 보면 5분 동안의 짧은 시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어떤 고려를 하지 않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할 시간도 있었던 거 아니고 그냥 갑자기 피해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강제추행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이건 유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로 적용을 해서 영장을 청구한 걸로 보이고요. 두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정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업무상 유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3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차이가 크군요. 징역형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래서 강제추행죄가 훨씬 형량에 있어서는 중한 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경찰에서는 또 하나 중요하게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려진 혐의가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사퇴 시기 등을 조율했느냐 이 부분인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내용인데 사실
설사 이제 사퇴 시기를 조율했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어떤 당락이랄지 당선을 위한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네. 물론 사퇴 전에 이러한 내용들이 외부로 나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총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그렇지만 이거 자체는 사실은 가늠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상 규정을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지만 아마 선거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죄를 인정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네. 어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뭐 유무죄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뭐 여성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고위공직자 성범죄와 관련된 처벌들이 그동안에도 미약했기 때문에 뭐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처벌도 결국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또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공은 법원에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다른 또 강제추행이 있느냐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채용을 청탁했느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거돈 시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러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기소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기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특히 이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제가 볼 때는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영장 심사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의를 제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뭐 영장 기각으로서 오거돈 시장에 대한 처벌 여부가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구속 여부가 끝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재판 과정이 한 번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는 계속될 테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자수를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법원은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지 8개월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자를 바꿔 책임을 미루려 한 점에선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같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판결문엔 장 씨가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도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 중 하나로 담았습니다. 형법상 죄를 저지른 이후 자수를 하면 형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했던 경찰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과 조금 다릅니다. 지난해 9월 사건 발생 이틀 뒤 민감용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민 청장은 경찰이 추적하고 제3자의 확인 작업을 하니 자수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가 자수한 것이 잘못을 뉘우치려는 의도였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수출 규제를 이제 그만 풀라는 우리 요구에 일본은 사실상 응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하는 절차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오늘 전문가와 이 부분 짚어보겠는데요. 성공회대 일본어학과의 양기호 교수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월까지 시한을 제시를 했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이제 나온 카드가 국제소송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판단을 먼저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 7월까지 하면 한 11월 뭐 11개월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네. 일본 측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예를 들면 이제 전략 물자 이것은 이제 중요한 물자가 재래식 무기로 전용되거나 핵무기를 만드는데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예를 들면 북한이나 이란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전략물자 통제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정비해달라. 그다음에 담당자 인력을 늘려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수출 규제를 해달라.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했었거든요. 통제를 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기구상 또는 제도상에 또는 법령상에 보완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5월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 측이 요구한 것을 다
충당을 했기 때문에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당연하게 작년 7월에 했던 이런 부당한 수출 규제 이전의 상태로 돌려달라는 것이 이제 한국 정부의 요구입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할 만큼 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뭐 이제 우리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던데 그 정도인 건가요? 일본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이제 칼을 빼들었다고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 WTO 패널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 말하자면 재판이 시작되는 건데요. 아마 패널 만들고 나서 이게 1심 결과가 나올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만약에 불복할 경우에는 상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최종 2심에서 나올 때까지 한 3, 4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상응 조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약간은 조금 우리 한국도 부담이 있는 겁니다. 단지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추가로 이것을 수출 규제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해 가지고 그런 것을 두 번 다시 하지 말라는 만약에 일본이 추가로 수출 규제를 할 경우에는 우리는 좌시하지 않고 지금 WTO에 제소된 이 재판을 훨씬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 그리고 일본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라는 한국 정부의 어떤 경고 메시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WTO에 제소를 했었어요. 지난해 9월에. 근데 이거를 중지하게 된 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이제 유예하면서 이것도 중지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가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말한 것 중에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지소미아 종료 유예한 거 이것도 이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두 가지 사안은 여전히 연결이 돼 있는 거다. 이런 압박을 또 일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일본이 무리하게 이제 그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싸고 한일 간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네. 부당한 수출 규제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설득을 했지만 안 됐기 때문에 일본 측의 주장은 뭐냐면 수출 규제를 하는 이유가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략물자 통제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어떻게 군사정보를 교환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소미아를 중단을 선언했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 11월 23일 날 우리가 합의를 본 것은 뭐냐면 강제징용 해법 문제하고 수출 규제 그다음에 지소미아 이것은 전부 다 안보상의 경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리시켜 나가자. 서로 다른 트랙으로 서로 간에 협상을 하자는 것이 이제 우리 측의 제안이었는데 일본이 지금 그걸 다 충족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원상복귀를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단은 지소미아 카드는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는 아마 들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네. 올해 이제 예를 들면 11월 23일이 또 다시 이제 이것을 재연장할지 말지 여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통보를 8월 22일까지는 일본 측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압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가 지금 이 WTO에 제소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수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원상 복귀를 시키는 거 이것을 기대하고 있고 만약에 일본이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지소미아 카드도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말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나요? 왜냐하면 또 이거 지소미아는 미국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지난번에도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판단을 맞습니다. 한 거였지만. 우선 이제 미국 측이 당시 굉장히 반발했고요.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한미 간의 이 방위비 이 분담 협정 같은 거 지금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이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남북 대화 또는 북미 대화 같은 것 점에서는 한미 간의 어떤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건 이제 상당히 신중한 카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것을 남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그 군사 정보를 보호한다는 거지 이것이 양국 간의 군사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한 건만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많아가 19건 있었고 2018년에는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정은 그대로 두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류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형해화되는 거거든요. 그 지소미아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는 유지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우리의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우리한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지소미아 자체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되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이제 일본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강제징용과 관련한 우리 판결 문제 그거 풀어라. 그리고 지금 지소미아도 말씀하신 대로 연결돼 있고
다 여러 사안들이 다 얽혀 있는 문제라 이 수출 규제 문제는 참 쉽지가 않은 게 여러 가지지만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 수출 규제라든지 지소미아는 약간 하위 변수고 네. 가장 중요한 큰 것은 이제 강제징용 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강제징용 해법이 풀리지 않는 한은 수출 규제를 안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몇 차례 제안을 했는데 일본이 지금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 정부도 한국의 제안을 좀 더 수용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네. 검토하면서 원만하게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된다. 그것이 일본에도 좋고 물론 한국에도 유리합니다. 네. 성공회대 일본학과의 양기호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위대에 맞서서 2만 명 넘는 주 방위군 병력이 미국 전역에서 지금 가동이 된 상황이고요. 시위 현장에서의 긴장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찰의 진압에 숨진 흑인 청년이 시작이었죠. 다른 나라에서도 이 비슷한 사건에 대해 분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프랑스 얘기죠? 네, 프랑스 파리에선 4년 전 경찰에 연행돼 숨진 흑인 청년을 기리는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 2일에 파리 법원 앞에는 경찰이 집회를 불허했지만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진실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2016년 흑인 청년 아다마는 파리 근교에서 경찰을 피해 숨어 있다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숨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는데요. 당시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해당 경찰관들은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지난달 말 나왔고 시위는 파리 등 여러 도시에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리 경찰청장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우리는 폭력적이지 않고 또 인종차별도 안 한다며 비판에 직면한 경찰관들의 고통에 공감한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또 추모 집회를 허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커지고 있어 파리에서도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1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 점을 들었습니다. 네, 일본 도쿄도에서는 코로나 관련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어제 저녁에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우려해서 도쿄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도쿄 경보란 중앙정부의 긴급사태 발령과는 별도로 도민에게 경계를 당부하는 도 차원의 대응책인데요. 도쿄도청 건물과 미나토구에 있는 레인보우 브릿지의 야간 조명이 경계를 의미하는 적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도쿄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34명이 나왔는데요. 도쿄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30명을 넘은 것은 19일 만입니다. 다음은 스페인에서 고속열차가 선로에 있던 차량과 충돌해서 2명이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일에 스페인 북서부에서 승객 150명가량을 태운 마드리드행 고속열차가 선로 위에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열차 기관사와 차량 운전자가 숨졌고 대부분의 열차 승객은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속열차의 기관차가 탈선해서 옆으로 넘어졌지만 이 객차는 선로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엔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의 새 음반이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1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솔로 가수 앨범으로는 최고 기록입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볼륨포를 입은 가수가 왕좌에 앉았고 궁중 행진 음악인 대취타가 어우러집니다. 해외 팬들에겐 다소 서먹할 수 있는 우리 전통 문화가 슈가의 랩을 타고 세계로 뻗었습니다. 26년 전 국립국악대전집 속 대취타에 갑작스레 팬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우리 역사 속 한 장면 같은 뮤직비디오에는 즐거운 반응도 뒤따릅니다. It literally could be a movie. Yeah, that's like Quentin Tarantino stuff right there. Okay, these sound like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right now. Like I can't even make out like what exactly they are, but this was fire. 세계의 호응 속에 슈가의 비정규 음반 D2가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11위에 올랐는데 한국 솔로 가수로는 처음입니다. 2년 전 같은 그룹의 제이홉과 RM이 기록한 최고 순위도 뛰어넘었습니다. 빌보드와 함께 양대 팝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도 앨범 부문 7위를 차지했는데 우리 전통 요소들이 어우러진 이번 앨범 덕에 전 세계의 아미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인기 속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수록곡 중 하나에 미국의 사이비 종교 교주의 연설 육성이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소속사는 프로듀서가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의도 없이 사용했다고 사과한 뒤 해당 부분을 삭제했지만 앨범마다 세계의 눈길을 끄는 만큼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크게 올라서 덥겠습니다. 전라남도 해안과 제주도는 흐리고 낮 동안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30도, 광주 28도, 대구 31도로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전파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서울과 인천에서만 최소 29명의 확진자가 새롭게 나오는 등 빠르고 조용한 전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 178만 명이 추가로 등교 개학을 합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459만 명이 교실에 모여 생활하게 됩니다. 일부 수도권 학교들은 등교 중지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발굴된 유골에서 나온 탄두를 국가수가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총기와 다른 종류의 총기에서 사용된 탄두로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집무실에서 여성 공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오 전 시장이 범행을 시인했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부산 성폭력 상담소를 주축으로 전국 200여 개 여성 시민단체가 모인 공동대책위원회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속에 대한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8일째 이어지고 있는 시위에서 5,600여 명이 체포된 가운데 수도 워싱턴에는 방위군 1,500명이 추가로 투입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약탈과 폭력이 아닌 평화로운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대치하고 있는 경찰과 시위대가 서로 공감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